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을 위한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에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퇴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는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중점 입법과제와 홈플러스 사태 대책 등에 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올해 정기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여야는 100일 동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각종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12월 9일까지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게 됩니다. 당장 이번 달에는 9일과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실시됩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삶이라며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입법을 통해 산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높이고 사회적 참사의 예방 차원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미루지 말자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이 한국에 모이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즈음에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1차 목표로 국회 주도의 단계적인 개헌을 하자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를 향해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사법 그리고 언론개혁을 중심으로 쟁점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입법 폭주 세력으로 규정하고 상임위 보이콧이나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의 고조된 갈등은 오늘 개회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정치에 맞서겠다는 취지라며 검은 양복과 근조 리본을 달고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예결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금거부기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교육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매관매직으로 전락하면서 공직윤리가 붕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뇌물 컨설팅 업체가 된 꼴입니다. 위원장이 이제서야 사퇴한다는데 사퇴하면 끝입니까? 혈세로 녹봉을 받아놓고 최소한 국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장 대신 출석한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유감이고 내부 회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와 투자 부분 문제, 자동차 관세, 원자력 협정 등 어느 하나 타결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감한 사항에서 합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성명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나쁜 합의문보다는 없는 합의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반미 친중이라는 이재명 정부에 씌워진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양국 간 큰 틀에서 미래 협력을 논의한 성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올리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지역 필수 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부당 보험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심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전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외국인 일학습 병행 사업의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확충을 위해 경제를 살리는 비자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여야는 김건희 내란 특검 연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민주적 폭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적 과제라면서 김건희 내란 특검 연장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죄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죄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또한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3대 특검이 칼춤을 추고 있다며 기간 연장이 제정신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 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며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리는 입법 쿠데타라고 질타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은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직위원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심과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인사들을 징계를 한다든지 선행된다면 굳이 이렇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사위 차원에서 거론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인공지능 AI 도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AI를 활용해서 일의 효율을 높여 4.5일제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는 인공지능이 불러올 노동 현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일자리 전망과 대응 방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노동의 종말이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부터 미국 공장에 인공지능 로봇으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인데 앞으로 AI 로봇의 보급이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일자리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게 노동 해방이 아니고
노동자 실종이고 노동의 종말이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이 없고 일터가 없고 노동자가 없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일자리 감소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면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로봇을 도입하면 주 4.5일제 시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5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되려 더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의 효율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잃지 않고 노동 강도나 노동 시간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농어촌과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이 극심하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신속한 비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 옵티칼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연찬회 때도 강대강 대치를 불사하겠다는 이런 발언들이 이제 여야 모두 나왔었는데 이번 정기국회 극한 대립에 대한 예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을 놓고 이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각종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가운데 이 국정 독주 저지를 내건 국민의힘은 이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부터 이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혁원 금융위원회 후보자의 청문회, 그리고 3일 열리는 이 원미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그리고 5일 열리게 되는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이번 주에만 청문회가 4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표절과 음주운전 논란 등이 제기된 이 최규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입장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오늘 이 정기국회 개회식에 검은색 정장과 검정 넥타이, 또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한복으로 맞서면서 상이 발생한 줄 몰랐다, 이 부고를 내면 조문을 할 것이라는 비판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 자리가 참 특히나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이나 10일쯤 가능성이 높은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때 대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높게 나오고 있죠. 네, 그 뒤에 이번 정기국회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9일과 10일엔 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대표 연설이 하루씩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또 대정부 질문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9일과 10일 이틀 중 하루에 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 특검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이 있고 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에 72시간 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다음 본회의 때 표결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9일이나 10일 중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권 의원도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이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인 10일 이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를 덮으려 한다라면서 국회를 정치 공작의 무대로 삼으는 행태라고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 다음 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 일정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검찰개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때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검찰개혁안의 큰 틀을 이번 주 중에 확정 짓겠다, 그런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오는 4일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공청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날 5일에는 입법청문회를 열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이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죠.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둘 것이냐, 법무부로 둘 것이냐, 이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데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있는 곳이 동일 부처인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면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라고 거부의 뜻을 밝힌 상황인데,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취지가 퇴색하면서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한편 이제 민주당과 정부 모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9월 안에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을 끝낸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다라면서 갈등설을 부인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 검찰개혁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개혁안 조율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실도 정 대표의 발언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인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관계자발 멘트로 계속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실 관련해가지고 이 검찰개혁 오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에 대해서 이 특정 개인을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공개적인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와 여전히 논란인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 것인지, 또 공소를 담당하게 될 기관의 명칭을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총장의 명칭을 고려해서 기존 그대로 검찰이라고 쓸지, 아니면 공소청이라고 쓰되 이 공소청장 대신에 이 장을 검찰청장이라고 명칭할 것인지 등은 이 진보 진영 안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또 이를 놓고 강성과 중도 성향의 민주당원의 입장도 사뭇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지금 공개적으로는 갈등성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요. 이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되면 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내용이 많았네요. 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해제시키는 데 공을 세운 국회 직원들에 대한 특별 포상이 실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국회 직원들의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국회 직원들, 국회 공적심사위원회가 5개 정당 보좌진과 당직자 250여 명, 국회 사무처 10개 부서 200여 명 등 총 459명을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킨 수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12.3 계엄의 밤이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빛날 딱 한순간을 골라라 하면 쉽진 않겠습니다만 12.3 계엄 계엄의 밤, 그날 밤이 아니었나, 또 그날 밤을 지킨 여러분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 의장은 소화 분말기를 뿌리고 바리케이드를 쳐 계엄군을 막은 국회 직원들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특히 계엄군이 침입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계엄 해제 안건을 침착하게 처리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애쓴 국회 직원들의 공로 역시 높이 평가했습니다. 목숨을 건 그날 밤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오늘 포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를 통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받기 시작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늘 3일 오전 11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해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현재 한국여성의전화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이 국토위가 아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이전특별법이 농해수위로 회부되면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의원은 해수부의 이전이 단순히 부처 한 곳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 강릉시가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재난위기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과 경영 회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예산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과 여야정 협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장 대표는 김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에 여야가 손을 잡기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위헌적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과 3대 특검 연장 등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고 있어서 여야 협치엔 손을 내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공개 사퇴 요구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출마하실 거면 그 직책을 그만두라.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의 이진숙 씨를 공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정치 문제가 된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이걸 거부하고 전한길 씨를 공격하지 않는 한 어쨌든 정치적인 대구시장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정치 중립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이 위원장이 정치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사퇴까지 촉구하게 된 겁니다. 우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채운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진숙 씨가 과거에 대구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그만큼 사실상의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방통위원장을 한 겁니다. 적절치 않은 인사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대구시장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버티면서 몸값을 올리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공직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려면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임은정 검사장부터 정리해야 한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그 자진 사퇴의 명분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을 하려면 임은정 검사장부터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난 것이 없다면서 공개 사퇴 요구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방통위 정상화 문제와 맞물려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728조 슈퍼 예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최대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결손도 바로잡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 현장,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국가 채무가 단 1년 만에 142조 원이나 증가해서 1,415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기업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세금은 더욱 걷기 힘들어지는데 지출만 급증하는 방만한 재정 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에 비해서 8.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예산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확장 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빚잔치 예산안이라면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에 포함된 직장인 점심값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사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데 이를 두고도 야권에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정 정책은 반대로 퍼주기 정책, 마이너스 경제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 점심값 지원, 자발적 퇴사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까지 준다고 합니다. 정말 내 돈이 아니라서 나라 돈이라서 막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의를 가장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야권의 포퓰리즘 예산안이란 비판 속에 확장 재정 기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여당. 팽팽한 대치 속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정기국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기국회가 개막했지만 개회식부터 앞으로 100일간 여야 격돌이 예고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도 여야 쟁점 사안인데요.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이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에 상복에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을 했습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목표 직접 좀 들어볼까요? 예, 최근에 방송장화법, 그다음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악법들의 일방적 처리가 있었고, 또 지금은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특별재판부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 여당의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심기일전하자는 취지로 오늘 상복에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했고요. 앞으로 우리의 전략은 우리 총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민생을 지키고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 또 우리 미래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그것이 힘이 돼서 우리가 정부 여당을 견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통위에선 한미 정상회담 평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한 비정상회담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50점을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가 또 한 개 된 숙제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8월 대미 수출이 12%나 감소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발등에 불인 사안들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지금 자동차 관세를 분명히 15%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곧 반도체 관세가 이제 부과될 텐데 여기에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우리 정부는 얘기하지만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확실히 좀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양 정상이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외에 이런 어떤 우리의 국민의 삶에 중요한 그런 어떤 성과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약간 실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50점 이상을 못 드렸던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도 요구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는 조인트 벤처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미국산 무기도 구매할 거다. 이건 사실은 고전에 없던 얘기라서 또 새로운 부담이 많이 또 부과된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숙제로 또 잘 처리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해나갈 후속 협상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외교부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외교 전문가신데 우리 정부에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실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대미 외교는 우리 총력 외교가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힘을 다 합쳐야 이게 미국에 대한 외교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독교계가 미국의 기독교와 힘을 합쳐서 좀 트럼프 대통령 설득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요번에 우리 특검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가 압수수색 당한 거에 대해서 미국 기독교계에서 반발을 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또 연결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또 부담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피하고 총력 외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협상하고 국내 대책은 항상 좀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관세 협상 때 농업 관련 단체분들이 우리 당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 정부가 전혀 우리 농업인 단체랑 아무런 연락이 없다. 깜깜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항상 국내에 관련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항상 병행해서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고 또 우리의 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하지만 또한 우리의 부담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세 원칙하에 앞으로 있을 아주 어려운 실무 협상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기 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입법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기 국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개회식에 민주당은 한복,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대립각을 세운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 의장님께서 여야 협치의 의미로 한복을 당부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격돌이 이제 앞으로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일로 여당이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이런 태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오늘 저는 한복 재밌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었고, 그게 이제 협치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를 좀 국회의원들이 솔선해서 알리자.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한복을 입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의장님들까지 모두 다 동의하신 거예요. 김주영 야당 추천 부의장까지도 동의해가지고 3명의 명의로 다 이제 한복을 입자라는 것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복을 입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의 지난주 그 워크숍에서 4대 핵심 과제, 그러니까 성장, 민생, 개혁, 안전 이렇게 해가지고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이번 주 법사위에서는 내란 특별법이 올려지게 되는데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좀 다뤄지게 될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속도를 어떻게 좀 내실 계획인지 좀 방향을 들어볼까요? 네네, 그 부분도 있고요.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우리 김민석 총리에게 장동혁 대표가 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회담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담 요청을 8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이 다 거부가 됐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 총선 끝나고 나서야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야 회담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자마자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회담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협치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단독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너무 자기 제1야당의 존재감만을 하기 위해서 억지를 좀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만나서 협치하자고 하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4개의 큰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민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미국 순방을 갔다 와서는 이제부터는 민생의 시간이다 이러고 있는 그 분야가 민생인데요. 민생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플랫폼 입점업체와 관련된 과도한 수수료 이 부담을 경감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서 을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 가맹점주들하고 가맹본사 이런 부분에서의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부분인데 은행들의 부당한 가상금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지만 금융 소비자는 왕입니까? 은행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자에 대해서 협상을 못 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왕인데 금융 소비자는 봉이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였고, 그것의 단적인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부당한 대출 금리를 부당한 대출에서의 가상금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빼는 것,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생과 관련된 주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성장과 관련된 부분, 특히 AI,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번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북구 항로와 관련된 그런 법들도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개혁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너무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런 분야들, 사법 개혁과 관련된 분야들, 이런 분야들을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은행들이 이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뭐 계속 이제 영업 이익 사상 최대치를 이제 갈아치울 정도의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데, 분명히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그런 부분들은 분명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 정기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민생 과제 중에 또 이제 홈플러스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현재 이제 폐점이 결정된 매장만 23개라고 하고, 입점 점주 또 이제 노동자 피해, 지역 상권 자체도 이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이런 사태를 이제 규정을 하셨습니다. 투기 자본의 먹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 이 홈플러스 사태 어떤 지점들을 특히나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부도가 나기 전에 기업 회생 절차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새로운 회생 계획안이 나오지 않으면, 즉 기존의 채권자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로 가야 되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요. 입점돼 있는 상점들이 있는 것이고, 협력업체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죠. 관계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할 수 있고, 가족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숫자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상화,
홈 플러스가 홈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정상화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홈 플러스가 경영을 다시 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새로운 주인을 찾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새로운 주인을 찾을 때도 이것이 매력적인 것이야지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 홈플러스 그리고 홈플러스의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MBK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내놔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홈플러스를 MBK가 인수할 때 약속했던 1조 투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비롯한 본인들의 희생적 결단들이 필요한데 이거 없이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먹고 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고 또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결의안도 내고 막 이러고 있고 매번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은 이 정무위가 야당 출신의 정무위원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정무위원장이 말로는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 뭐 MBK 홈플러스하고 MBK 관련해서 수사 중이지 않냐, 수사 끝나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거는 그 수사와는 실은 다른 부분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왜 나왔고 이것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와 관련된 것이고 그 수사는 그것과 달리 전단체라는 단기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 그 기업회생을 신청을 하기 직전에도 채권을 발행했단 말이죠. 채권을 발행할 때 사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문회에 대해서 저는 뭐 윤한홍 정무위원장께서 빨리 이것을 수용해달라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조만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맡고 계십니다. 전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셨나요? 그 초대 우원식 현재 국회의장이 이제 만드셨고, 그게 벌써 이제 2013년이었는데 단순히 이제 의뢰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서 이제는 의뢰 협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뭐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의뢰 협상력을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력을 자율적으로 맡겨놨을 때에는 자율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있어야지 자율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고 자율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을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맹사업법 같은 것이죠.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등록된 단체를 구성하고 등록된 단체가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협상을 요구했을 때, 협의를 요청했을 때 그것에 응할 의무를 가맹본사한테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모여서 얘기를 하면 많이 풀리더라.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맹점들의 이런 불리한 지점들을 법으로 바꾸는 것들을 한 건 한 건 두더지가 나오는 것마다 두더지 때려잡기 하는 것처럼 해왔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서로 만나는 거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풀린다. 왜냐하면 가맹본사도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가맹점주들도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 저희가 이 법이 없을 때에도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나 이럴 때 상생협약식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분들 말이 뭐냐면 100번의 법보다 한 번 만나니까 좋더라. 한 번 만나니까 해결되더라. 이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입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것이 가맹사업법이고 가맹사업법은 21대 지난 국회에서도 거의 통과되기 직전에 본회의장에서 안 된 것이었고 이번에도
돼 있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그것이 협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을지로위원회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대응 방침 좀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많은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우선시돼야 할 변화와 조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왜 산재가 계속 발생할까요? 제가 SPC 시흥에 있는 SPC 삼립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ENC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네. 삼립 SPC 삼립에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여러 번 산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왜일까요? 그것은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SPC 포스코 ENC 여기에서도 기존에 계속 발생해가지고 잠깐 스톱하고 다시 시작한 날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제가 거기서 물어봤더니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거였어요. 기존에 해왔던 편리한 방식대로 효율적인 방식대로 한 거예요. 산재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편하더라도 매뉴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하더라도 매뉴얼을 지키다 보면 덜 효율성이 발휘되겠죠. 그러면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결국은 비용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생명을 우선시할 거냐 이것이 중점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훨씬 더 큰 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게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된다고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주는 그런 입법. 그래서 결국은 따져봤을 때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을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입법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산재 사망 예방 이번 정권에서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의원님도 이제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디지털 자산 이제 우리가 흔히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가상 자산이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없는 것 자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뭐 시세 조정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뭐 이런 것들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디지털 속에 있는 그런 금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대세가 돼버렸어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라든지 최근에 홍콩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돼서 이것을 전략 자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낸 것이고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 기본법이에요. 네. 그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코인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저렴한데 이게 등락이 너무 심해서 그 가격이 널을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 됐거든요. 근데 스테이블하게 만든 거예요. 코인을 발행할 때 어떤 버파를 1대1로 보관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니까 이것이 지급결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압도적인 그런 효용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로 침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도 급격히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AI에 관련해서도 서버린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권의 AI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서버린 AI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나눈 사안들 외에도 세제 개편안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어느 사안에 좀 무게를 두고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이실지 궁금하네요. 예, 저도 코스피 5,000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는 전반적인 것과 관련해서 성장과 공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장과 관련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 산업을 육성한다 이랬고, 그 첨단 산업 중에서 AI를 말하고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우리가 G2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네.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이 규제와 관련된 우리의 시각만 바꾸면 우리가 G2로도 나갈 수 있는 완전히 글로벌에서 인터넷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디지털 자산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올라가게 하고 싶다라는 가장 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공정 분야와 관련해서 을지로 위원장으로서의 이제 소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을들의 협상력을 키워서 갑을의 사업 범위에서 그들의 이익들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배분되고 거기에서 다시 을들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다시 그들이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그리고 성장 두 가지 축이 되는 그런 법들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5,000위원회라고 하시니까 짧게 대답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 10억 이게 언제 결정이 됩니까? 조만간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재부 출신들의 장관들 입장에서는 10억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 국회의원들처럼 이제 여론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50억으로 다시 복원하자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곧 결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부동산에 돈이 부동산에서 몰리는 것에서 자본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낫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섣부르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것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오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서 앞으로의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